1835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 프랑스 동부 쥐라산맥의 작은 마을 앙스웨에서 한 소년이 집을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비통. 이제 고작 14살이 된 이 소년의 어깨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난과 굶주림이 지배하던 시기였고 루이의 가정 역시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와 깊은 갈등을 겪던 루이는 결심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빛의 도시 파리로 가겠다. 하지만 그에겐 마차를 탈 돈도 배를 탈 돈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선택한 방법은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400km가 넘는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400km.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길도 아니고 맹수와 강도들이 출몰하던 거친 상일과 숲길을 14살 소년이 홀로 걷는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루이는 꼬박 2년 동안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마구 간 일을 도와주고 여물을 얻어먹었고 추운 밤이면 길가의 낙엽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난의 시간은 훗날 그가 전 세계 이동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길 위에서 수많은 여행객을 만나며 그들이 들고 다니는 짐이 얼마나 쉽게 망가지고 비에 젖고 도둑 맞는지 그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소년 루이에게 여행은 낭만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이었고 가방은 그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길 위에서 목격한 여행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루이비통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파리에 도착할 때쯤 이미 가방의 제작자가 아닌 여행의 본질을 이해하는 철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파리에 입성한 루이는 당대 최고의 상자, 제조공이자 패커였던 무슈 마레샬의 공방에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파리는 그야말로 대항해 시대의 끝자락이자 철도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한 번 여행을 떠날 때마다 수십 벌의 화려한 드레스와 거대한 모자들을 가져갔는데 이 섬세한 옷감들이 장거리 이동 중에 구겨지거나 상하지 않게 포장하는 기술은 오늘날의 반도체 공정만큼이나 정밀한 전문직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자 제작은 단순한 목공일이 아니었습니다. 습기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해야 했고 충격을 견디기 위해 나무의 결을 읽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귀족들의 까다로운 신미안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루이는 이곳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는 단순히 상자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건의 모양과 성질에 따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비단드레스 한 벌, 모자 하나를 담을 때도 그는 공기층의 흐름과 무게중심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마레샬의 공방에서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루이는 파리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현미경으로 보듯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여행지에서 무엇 때문에 곤란을 겪는지 파악한 것이죠. 루이의 손을 거친 상자는 절대로 내용물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만드는 목수를 넘어 소중한 기억과 가치를 포장하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17년의 인내와 수행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루이비통의 완벽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이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소문은 이내 프랑스 황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자 당대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외제니 황후가 루이 비통을 자신의 전담 패커로 임명한 것입니다. 황후는 당시 유럽 패션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행차는 곧 움직이는 거대한 드레스 룸과 같았습니다. 황후의 수천 벌이 넘는 드레스를 만지며 루이는 깨달았습니다. 귀족들에게 가방은 단순한 짐짝이 아니다. 자신의 품격과 소중한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외제니 황후는 루이 비통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황후의 여행 준비는 보통 수십 개의 상자가 필요했는데 루이는 각 드레스에 실크 결이 상하지 않도록 특수 종이와 고정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황후의 신뢰를 등에 업은 루이는 1854년 마침내 파리 카피신 거리 네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세계 최초의 포장 전문 매장을 오픈합니다. 매장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안전하게 포장하며 의류 포장의 전문적임. 이 시기에 루이는 이미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전문성을 팔았습니다. 황후의 전담 패커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실의 격식에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더해 루이비통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가 만든 가방은 이제 파리 귀족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루이비통 제국은 그렇게 황실의 화려함 속에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가 매장을 연 바로 그 시기, 전 세계의 운송 수단이 뒤바뀌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증기기관차의 등장입니다. 마차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빨랐고 진동이 심했으며 무엇보다 짐을 좁은 칸에 높이 쌓아야 했습니다. 당시 모든 여행용 가방은 뚜껑이 둥근 형태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잘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루이는 기차, 짐칸에 둥근 가방들이 서로 굴러다니며 파손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게다가 둥근 뚜껑 때문에 가방을 위로 쌓을 수가 없어 공간 효율성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여기서 루이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수백 년 된 둥근 뚜껑의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위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평평한 뚜껑의 트렁크를 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트렁크의 시초, 그레이 트리아농 캔버스 더 트렁크입니다. 루이는 무겁고 관리가 힘든 가죽 대신 가볍고 튼튼한 캔버스 천에 방수 처리를 하여 가방의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쌓을 수 있고 가볍고 물에 젖지 않는 가방. 이 세 가지 혁신은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의 귀족들을 광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이비통은 단순히 가방을 판 것이 아닙니다. 기차와 배라는 새로운 시대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세상의 판이 바뀔 때 그 판을 읽고 도구의 형태를 바꾼 루이의 결단력은 루이비통을 패션 브랜드 이상의 물류 혁명가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어둠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루이비통의 평면 트렁크가 대성공을 거두자마자 시장에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조잡한 모조품들이 시장을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이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400km를 걸으며 얻은 통찰과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혁신을 누군가가 단 하루 만에 훔쳐가고 있었으니까요. 루이는 1872년 첫 번째 방역을 시도합니다. 기존의 회색 캔버스를 버리고 빨간색과 베이지색 줄무늬가 들어간 레이의 캔버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복잡한 줄무늬를 설마 따라하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모방업자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줄무늬의 간격까지 똑같이 맞춘 가짜를 들고 나왔습니다. 루이비통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이 아니라 한 장인의 자존심이 걸린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1888년 루이는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과 함께 격자무늬인 나미의 패턴을 창조합니다. 갈색과 베이지색 사각형이 교차하는 이 무늬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이는 무늬 속에 엘 위톤 마크 데포세 루이비통 등록 상표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가방 전체에 낙인을 찍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짝퉁의 생명력은 끈질겼습니다. 다미의 패턴마저 복제되자 루이비통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선과 면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만의 독보적인 영혼을 가방에 심어야 했습니다. 1892년 루이비통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조르주 비통이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조르주는 아버지를 기리는 동시에 위조품 제작자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장벽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밤낮 없이 공방에 박혀 수천 장의 도안을 그렸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자포니즘, 일본풍 미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꽃과 별 그리고 아버지의 이니셜 L과 V를 결합한 문양을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1896년 전 세계 패션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양이 탄생합니다. 바로 모노그램 패턴입니다. 당시 이 모노그램은 지금처럼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거나 정교하게 짜 맞추어야 했기에 복제업자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선 하나, 점 하나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베끼기엔 당시의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조르주는 이 모노그램을 통해 루이비통을 단순한 가방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위조품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대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예술적 경지로 브랜드를 끌어올려버린 것입니다. 모노그램은 루이비통의 가문을 상징하는 가문의 문장이자 품질을 보증하는 혈통서가 되었습니다. 이후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양은 단 한 번도 그 권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조르주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1등 공신이자 현대 명품 마케팅의 시초가 된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루이비통의 명성은 단순히 디자인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1886년 루이와 조르주는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5단 텀블러 잠금 장치입니다. 당시 여행객들은 가방 속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열쇠 하나로 모든 가방을 열 수 있는 독자적인 잠금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오늘날의 보안 기술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조르주 비통은 당대 최고의 탈출 마술사 해리 후디니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후디니는 결국 도전에 응하지 못했고 루이비통의 보안 기술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1912년 타이타니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함선이 북대서양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뒤 수십 년 후 인양된 유물들 사이에서 루이비통 트렁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가방을 열자 그 안의 드레스와 편지들은 전혀 젖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이 고집해온 공기 밀폐 기술과 방수 캔버스가 심해의 엄청난 수압 속에서도 내용물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루이비통은 명품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금고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집착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브랜드의 진가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루이비통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후반, 루이비통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통에만 안주하다가 낡은 브랜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명품 사냥꾼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그는 루이비통을 중심으로 모엣, 헤네시를 합병하며 거대 럭셔리 그룹 LVMH를 출범시킵니다.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에 파격이라는 독약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997년 뉴욕의 반항적인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합니다. 정통 프랑스 브랜드가 미국인 디자이너를 수장으로 앉힌 것은 당시 패션계의 대사건이었습니다. 메이크 제이콥스는 성역과도 같아졌던 모노그램에 낙서를 하고 색깔을 바꾸고 비닐 소재를 입히는 등 파괴적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전통은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아르노의 전략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때부터 패션을 넘어 예술, 건축, 음악과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쿠사마 야요이 같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루이비통을 젊고 힙한 브랜드로 단숨에 탈바꿈시켰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을 단순한 가방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키워냈습니다. 전통의 토대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시피는 이 치밀한 전략 덕분에 루이비통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루이비통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럭셔리 제국의 심장부에 한 남자가 입성합니다. 정통 패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흑인 스트리트 에이티스트 버질 아블로이입니다. 보수적인 명품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의 갈색 모노그램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며 럭셔리의 민주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가죽 가방에 형광색 체인을 달고 헐렁한 후드티를 레온 웨이에 올렸습니다. 명품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버질의 등장은 루이비통을 10대와 20대가 가장 갈망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루이비통은 버질을 통해 자신들이 170년 전 소년 루이가 가졌던 그 모험심과 혁신가적 DNA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버질 아블로 이후 루이비통은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를 후계자로 지목하며 이제 패션 하우스를 넘어 하나의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파리의 퐁 네프 다리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역사상 가장 화려한 쇼를 선보인 퍼렐은 루이비통의 미래가 가방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과 예술, 거리의 문화가 루이비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섞이는 용광로가 된 것입니다. 루이비통은 이제 시대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대를 창조하는 거대한 조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루이비통의 마지막 비밀을 공개합니다. 루이비통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냉혹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세일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입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가격을 내리는 일은 루이비통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시즌이 끝난 뒤 재고가 남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루이비통은 그 가방들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천억 원어치의 완벽한 제품들을 소각하는 이 처절한 선택은 루이비통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아웃렛에 루이비통 로고가 걸리는 순간 럭셔리로서의 생명은 끝난다는 신념이죠. 이러한 지독한 가격 방어 전략은 루이비통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산 가방이 오늘 세일에 들어갈 리 없다는 확신, 이것이 루이비통이 고객에게 파는 가장 비싼 가치입니다. 이제 루이비통은 우주를 바라봅니다. 1854년 기차 여행을 위해 평면 트렁크를 만들었듯 이제 우주 여행 시대를 위해 초경량, 초정밀 트렁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70년 전 400km를 걸어왔던 소년의 발자국은 이제 지구 궤도를 넘어 저 먼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통찰과 타협하지 않는 품질,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루이비통을 불멸의 제국으로 만든 진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트렁크에는 지금 무엇이 담기고 있습니까? 루이비통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만의 명품 인생을 향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루이비통의 170년 대서사시 재밌게 보셨나요? 소년 루이가 쥐라 산맥의 고독한 길에서 꿈을 꿨듯 여러분의 오늘 또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전설적인 브랜드의 숨겨진 서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